예, 다음은 소금물 문제입니다. 소금물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돼서 참고서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금물 농도와 구하는 공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도는 전체 분의 소금이다. 그래서 전체 양하고 소금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이 전체는 또 물뿐만 아니라 소금도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그냥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형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100g과 소금 10g을 섞으면 농도 몇 퍼센트 소금물이 만들어지는가? 이거 생각할 때 농도는 물이 100이 있고 소금이 10이 있죠. 하지만 물과 소금을 섞으면 전체는 110이 되죠. 그래서 110분의 10, 10 나누기 110이 얼마죠? 9.09%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것이 기본형이고요. 기본형 하나 더 볼까요? 10%의 소금물 100g과 이 소금물 100g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엔 물과 소금이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5% 소금물 200g을 섞으면 소금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 농도라는 것은 전체 양은 얼마가 되죠? 소금물 100하고 200을 섞으니까 300g이 될 테고, 10% 소금물이었으니까 소금이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10g이 들어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200g에 5% 소금물이니까 여기도 200g에 5%가 소금이니까 10g이 되겠죠. 그래서 300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죠? 20 나누기 30이니까 20 나누기 300이니까 6.67%가 되겠죠. 자, 또 하나 기본형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소금물 100g을 10% 소금물로 만들려면 소금을 얼마나 추가해야 되겠는가? 지금 5%이기 때문에 좀 농도가 약해서 10%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을 얼마나 추가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10%로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 지금 소금물 100g에 소금이 얼마 섞여 있었어요? 5g 섞여 있었죠. 그런데 소금을 추가하면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10%는 0.1이니까 이쪽으로 곱해주면 좌변은 10 플러스 0.1x는 5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넘어가면 5는 이쪽 넘어가니까 0.9x, x는 0.9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5.5g 이렇게 더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조금 복잡해지면 연립방정식 형태로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겁을 먹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껏해야 1차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좀 복잡해봤자 1차 연립방정식인데 뭐 미지수가 2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 문제는 실제로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초연산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기초 통계 능력이죠. 아까 기초 통계 능력은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 해석하는 것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많은데요. 그 덕분에 우리가 과거에는 치사율이라고 했던 단어가 좀 순화가 됐어요. 치명률이요. 어쨌든 얼마나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그래서 치사율을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가 2%가 좀 안 되고요. 병에 걸린 사람들의 2% 정도가 이제 회복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해가지고 10%가 넘는 그런 국가들도 많았었습니다. 뭐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10%가 넘게 치사율을 보였죠. 우리나라는 그것에 비해서는 뭐 치사율이 낮아서 뭐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또 뭐 김치, 또 우리나라가 김치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연 김치 때문일까 마늘 때문일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강한 것 같아요. 덜 이제 치사율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사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 2020년 7월 달 현재 확진자가 14,000명이고요. 완치자는 12,905명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무슨 중이라는 뜻이죠? 예, 지금 현재 치료 중인 사람들이죠. 예, 요만큼 더 합쳐서 이제 14,175명이 되는 거죠. 사망자는 299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명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치명률은요. 위에가 분명히 당연히 사망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예. 밑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밑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진자 14,000명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진자 중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것을 치명률로 구하니까 2.1%가 나오고요. 아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사망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완치자와 사망자의 비율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완치자 분의 사망자에서 2.3%.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홍콩에 사스 유명했죠. 그때 사망률이 이렇게 구하면 7.3%, 이렇게 구하면 16.1%예요. 그러니까 완치자가 되게 숫자가 적었던 거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홍콩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확진자 중에서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치자 기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치료 중인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 아래서 구하는 게 이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예의상 또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맞다라고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발표하는 통계는 이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의 사망자를 치명률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집값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전주는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없었었는데 요즘 전주도 그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죠. 자, 집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집이 1억이었는데 그게
몇 달 사이 2억이 됐어.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00%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10%밖에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만 올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통계 내는 방식이 여러분 생각하는 이 시세를 통한 이 방식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하는데, 이거 갖고서 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현미 장관은 2017년을 대비해서 3년 동안 이제 3년간 월간 주택은 11.3%밖에 주택 가격은 11.3%밖에 오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당에서 발끈하면서 국민은행 자료를 보니까 무려 52%가 올랐더라. 그런데 왜 장관은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국민은행은 공동주택이요, 아파트 통계였고요. 이것은 주택 전체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만 따로 보면 여기서도 한 14% 나와요. 하지만 14%와 52%는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래된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세를 보는 거야, 시세. 지금 1억이었던 것이 2억 오른 그런 시세. 그러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통계에서는 아무리 시세가 올랐어도 그것이 거래가 돼서 거래가 완료가 돼야지만 통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라고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감정상 시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통계는 이거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통계는 또 이쪽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통계가 다르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계를 다르게 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를 발표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한테 유리한 통계를 사람들한테 이용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군인을 모집할 때 이런 포스터를 썼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겁니다.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죠. 그래서 만약에 군대에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러한 통계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군대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가. 와, 어떻게 하면 군대가 더 안전하죠? 그때 했던 통계가 이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통계를 보니까 군인 대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군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중 1명이 죽을 때 민간인들은 100명 중에서 1.58명이 죽었더라. 이거 솔직히 뒤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100명 중에 하나인지 10명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더 높죠. 민간인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면 군대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군대가 더 안전할까요? 전쟁이 나면 민간인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뻔한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왜 군인 한 명 죽을 때 민간인은 1.58명씩 죽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대부분 20대 남성이죠. 민간인들은요? 군대 안 간 사람들이니까 뭐 노약자, 어린애, 뭐 여성 이런 사람들이 주로 민간인들이었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전쟁이 나면 그 환경 자체 때문에도 훨씬 더 많이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서 사망자 비율을 구한 거예요. 군인은 좀 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구한 것이고요. 아마 조건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군인이 죽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군대를 간 20대 남성과 이쪽에 군대를 안 간 20대 남성 이렇게 비교를 했으면 아마 많이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서 정부 정책에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고 하면 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번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던 버릇이 요즘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요. 또 심지어는 뭐 다음 대선 후보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결과가 발표하는 기간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통계라는 것이 좀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통계값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빈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빈도에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빈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빈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보통 백분율이라고 나옵니다. 전체 40명 중에서 5명은 12.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도를 표시하는 것보다 이 백분율을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어떤 것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남자였고 여자였는데 여자는 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남자는 95점이 5명이고 여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이 더 공부 잘하는가 보다 했는데 여자의 전체 합계는 3명이에요. 이러면 다르죠. 여기가 33%, 여기가 66%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27%라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보다는 시험지에 나오면 거의 백분율을 비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통계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비율을 생각하는 그 나눗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라는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 평균이 한 이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중간쯤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런 감도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요즘 나와서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약간의 그 지능지수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팩토리얼이나 퍼뮤테이션,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냥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n개를 순서대로 채우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n 팩토리얼은 n에서 하나씩 빼주면서 쭉 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을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는 1, 2, 3, 1, 3 이렇게 식으로 6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6가지 경우를 어떻게 구했냐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것이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것이 첫 번째 들어간 숫자를 빼고 나머지 숫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2가지, 1가지 해서 이렇게 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팩토리얼 표현한다고 합니다. 퍼뮤테이션은 n개 중에서 다 고른 게 아니라 x개만 고르는 거예요. 이게 3개를 다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3개 중에서 2개만 늘어놓는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n 퍼뮤테이션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n 퍼뮤테이션 x는 n에서 하나씩 빼줘가면서 곱하는데 이 개수가 x개만큼 가는 거예요. 즉 3개에서 2개를 고르면 빈칸이 2개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들어갈 것이 3개,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것이 2개. 여기 2까지 간다 해서 2가 아니라 요 한 칸, 두 칸 간다 해서 2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콤비네이션이 있는데요. n개 중에서 x개를 고르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 있게 고른 다음에 1하고 1은 1, 2하고 1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1, 3하고 3, 1은 똑같은 거니까 지우고 2, 3하고 3, 2는 똑같은 거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지운다라는 것은 순서 있게 고른 다음에 그 순서를 늘어내주는 수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n 콤비네이션 x는 일단 n 퍼뮤테이션 x 한 것을 순서대로 늘어나는 방법의 수만큼 나눠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O 콤비네이션 2와 O 콤비네이션 3은 값이 똑같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상을 줄 2명을 고르는 것은 상을 안 줄 3명을 고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5명 중에 2명 고르는 거나 나머지 3명을 고르는 거나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n 콤비네이션 x는 n 콤비네이션 n-x입니다. 즉 50 콤비네이션 48을 구하라 해서 50 곱하기 49 곱하기 48에서 이거를 48개까지 쓰고 밑에다가 48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50 콤비네이션 48이라는 것은 50 콤비네이션 2예요. 50명인 반에서 청소할 사람 2명을 고르는 것은 50명 중에서 청소 안 하고 집에 갈 사람 48명을 고르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무조건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팩토리얼 다 0이 들어가는 것은 1입니다. 뭐 이건 따로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2의 0승이 1이잖아요. 그런 거랑 이유가 비슷해요. 2를 한 번도 안 곱했는데 1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함수 이렇게 구하면은 나오잖아요. 0승일 때 1인 거. 그것처럼 함수 통해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는 정의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정의한다. 정의는 아니고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복잡한 함수식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이제 IQ 테스트 비슷하게 나온다 했으니까 이 중복 순열이 가끔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떤 때는 뭐 이 그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가 호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통과 못한다 그러면 몇 가지냐 뭐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호수에서 못 간다가 아니라 중간에 가는 길에 여기는 꼭 한번 들렸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 C를 들렸다가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옵니다. 어쨌든 기본을 아셔야지 풀 수가 있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이 칸을 A1, A2, A3, B1, B2, B3, B4 하면 이것들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A1, B1, B2, A2, B3, A3, B4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여러 개의 개수 중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고르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고르는 거니까 모두 몇 개예요? 7개니까 7 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요 1, 2, 3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봐야 돼요. 똑같다고. 얘네들은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A1, A2, A3나 A3, A2, A1이나 다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이곳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7 팩토리얼을 A가 똑같은 개수만큼 3 팩토리얼 나눠주고 B가 똑같은 개수만큼 4 팩토리얼 나눠주고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순열로 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호수가 있어요. 여기 못 건너가요.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간단하게 여기 아까처럼 C라고 놓고 C를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C를 통과하는 방법을 구해서 빼주면 되죠.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C를 통과하는 방법을 빼주면 됩니다. C를 통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C를 통과하는 방법은 일단 A에서 C까지 가야 되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나눠주고요. C에서 B까지 가는 건요. C에서 B까지 가는 건요. 여기 C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세 칸 가고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죠. A부터 B까지 가는 게 끝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가 A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줬어요. 여러분 확률 여러분 계산할 때 옛날에 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놨던데 어떤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A에서부터 C까지만 간 거잖아요. 이건 C에서부터 B까지 간 거고요. 이 사건이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 거 끝났으면 이 방법에다가 다른 방법 더해주는 거죠. 끝난 것들끼리는 더해주고요. 안 끝난 것들끼리는 곱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외우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어느 순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경우의 수 끝판왕. 중복 조합이에요. 자, A하고 B를 5개 뽑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체통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가 5개가 있는데 우체통이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편지 5개를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3개, 2개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5개 여기다 전부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체통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러면 5개의 편지가 있으니까 얘를 A에다 넣으면 이렇게 쓰고 B에다 넣을 거는 이렇게 쓰고, 그래서 A, B를 5개 뽑는다,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뭐 우체통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봤으면. 그래서 이것을 뽑는 건데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고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를 5개 뽑는다 그러면 중복조합은 2에서 H5, 중복하니까 더 뒤가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2에서 5개를 더하고 1 뺀 다음에 컨비네이션 5다, 이렇게 공식을
외웠습니다. 외워도 정말 안 외워지죠. 자, 다섯 개를 고르는데 이 공식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공식을 외우지 않으려면, 이걸 외우고 싶지 않으면 이걸 완전히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히 이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완전히 이해하는 거긴 하죠. 예. 자,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 B에서 다섯 개를 뽑는다라는 것은, 자, A를 뭐 한 개 뽑고 B를 네 개 뽑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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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1, 2, 3, 4, 5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A를 두 개 뽑고요. 이게 A고요. 이게 B인 거예요. 예,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여기 0도 있다라는 얘기죠. 0도. 여기 0도 있죠. 여기.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A는 하나도 안 뽑고 전부 B만 뽑았다는 뜻이겠죠. 예? 이해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전부 A만 뽑고, A가 5개 뽑고 B는 하나도 안 뽑았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울타리가 몇 개요? 여기 울타리를 선택하든지 이 울타리를 선택하든지 이거 울타리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예, 울타리가 6개예요. 6개 울타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이 울타리 선택하면 A를 3개 뽑고 B를 2개 뽑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 5개 뽑으면 울타리가 몇 개 생겨요? 하나 더 생기죠. 예, 6개가 됐고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게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C가 또 있어요. 이번에. 그럼 내가 울타리 몇 개 고르는 거예요? 2개 고르는 거예요. 예, 2개 고르는 겁니다. A가 2개, B가 하나, C가 2개. 이런 식이에요. 울타리 몇 개예요? 6개 그대로 있죠? 그 중에 몇 개 고른다고요? 2개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 예제를 풀면 정말 잘한 거예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공식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거 공식 언제까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외워요. 울타리로 외우세요. 울타리로. ABC를 3개 뽑는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어디단가 이제 울타리 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풀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빼먹은 게 있네요. 만약에 두 개, A, B, C 3개면 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쳐질 수도 있죠. 예, 울타리 2개 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타리가 총 7개가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8개니까 울타리 2개 더 치는 거야, 이제. 2개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울타리가 10개고 그 중에 2자리 고르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네요. 저도 잠깐 깜빡했네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문자가 세 개 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해해서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통계로 다시 돌아와서요. 평균을 빨리 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지금 과목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과목인데 열 과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평균이 얼마일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시험 보고 나면 이번에 평균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죠. 평균을 계산하려면 이 점수를 다 더해서 합계를 구하죠.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과목 개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써서 계산하면 뭐 쉽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이거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죠. 머릿속으로 9권에 몇 점이니까 뭐 이러면서 계산하는데 이게 다 계산이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편하게 되는 방법이 가평균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쭉 봐서 내가 점수가 이번에 평균이 85점쯤 될 것 같아. 85점을 가평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점수는 85점과 차이가 없죠. 0. 90점은 가평균보다 내가 5점을 더 잘했죠. 5점이 남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92점, 7점을 더 더했죠. 그러니까 7점이 더 남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누적해서 12 합니다. 과학은 65점이면 가평균보다 마이너스 20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누적으로. 그 다음에 또 6점이 또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됐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플러스 9가 됐으니까 플러스 8, 그리고 또 플러스 2가 됐으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계속 누적된 값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점이고 나중에 12점이 더해져서 누적된 값이 20점이다. 그러면 나는 가평균 85점에다가 합계 점수 20점이 더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눠야죠? 10과목 나눠주면 이 값이 2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87점이 평균인 거예요. 이 가평균의 개념은 실은 학생들이 가평균이라는 걸 배우기도 전에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이런 가평균을 이용해서 점수를 구해요. 실은 저도 이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배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3 때 좀 나오더라고요. 가평균이라고.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가끔 시험 문제에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얼토당토않게 어려운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 95점이 20명이에요. 20명. 85점이 140명. 75점이 200명. 65점이 130명. 그 다음에 55점이 100명입니다. 모두 500명이에요. 이 500명의 점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 평균? 제가 고지고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95점이 몇 명이라고요? 95점이 20명 더하기 85점이 140명. 이거 다 더해야 돼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500명으로 나누죠. 설마 이렇게 구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당연히 가평균을 구하겠죠. 지금 우리 배우는 게 가평균이니까요. 예, 그래서 가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가평균 어떻게 쓰냐고요? 자, 가평균을 200으로 잡아요. 딱 가운데 있는 값 잡습니다. 200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분포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 10명인데 여기가 130 10명이면 점수 차이가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평균이 얼마 나오겠어요? 75점 딱 떨어지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130명이 아니고 여긴 몇 명이 더 많아요. 이쪽으로 10명이 더 많고 이곳에 비해서 이쪽이 10명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10점 차이 나는 게 10명이 더 많으니까 100점 더 벌었어요. 그리고 20점 차이 나는 게 10명이 더 많으니까 또 200점 벌었어요. 20점 차이가 1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총 300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평균 75점에다가 합계점 300점이 남아요. 총 몇 명을 나눈다고요? 예, 500명을 나누는 점수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0.6이죠, 이게. 그래서 답은 75.6.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 이 영상을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떤 때는 조금 헷갈리게 또 악의적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마지막에 95점 안 하고 여기를 뭐 100점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대칭 형식으로 내게 되면 가평균 구하고, 좌우 대칭이면 가평균이 평균인데 대칭에서 벗어나는 부분만큼만 계산해 주면 우리가 쉽게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좀 많이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이 분산이 좀 중요한 거라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